이제 막 나온 설렁탕을 후루룩 한 숟갈 뜨면서 고개를 들어 식탁 주변을 살폈다. 혼자 먹는 머쓱함을 자연스럽게 보이기라도 하듯 식당은 늦은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드문드문 앉아있고 종업원은 식당 안에 큰 TV를 소리 없이 자막으로 시청하고 있다. 식당 밖을 지나가는 차들도 신도시 특유의 넓고 인적 없는 도로를 더는 급할 게 없다는 듯 유유히 지나간다. 그때 식당 앞쪽에 앉은 어떤 중년의 여자가 내 눈에 들어왔다. 아니, 쟤는 순이? 나는 내 눈이 놀라서 번갈아게 떠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식당 뒤쪽에 앉아 있었고 식당 앞쪽에 앉은 중년의 여자를 보자 한눈에 순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중년의 여자는 맞은편에 앉은 5살 먹은 꼬마에게 연신 후후 불며 설렁탕을 떠먹여주고 있었다. 아, 순이 맞구나. 그 짧은 시간에 반가움과 신선함이 스쳐 지나간다. 순이도 나를 흘끗 본 것 같다. 이렇게 마주치다니. 반가움에 벌떡 일어나 이게 누구냐면서 몸이 먼저 반응할 것도 같은데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설렁탕을 몇 술 떴다. 다 먹고 나가면서 아는 척을 하자. 뭐라고 말할지도 생각하고. 기억이 급물살을 타고 전광석화처럼 떠오른다. 그 비비드한 추억. 내 35년 전 추억에 서랍이 아닌다. 여름과 햇빛 소녀와 친구들.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가 햇살이 강렬하게 쏘아붙이듯 내리쬐는 날. 아마도 한여름이었고 초등학교 마지막 여름방학이었으리라. 바람 한 점 없는 날 어디서 매미 소리 맴맴 들리고 정오가 가까울수록 낮가슴 쥐죽은 듯 조용해지기 시작한다. 다들 숨죽이고 열기를 피하고 있다. 파란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은 텐마루에 누운 내 발끝에 걸려있다. 나른하고 따분한 시간. 여름은 그렇게 멈춘 듯 느리게 흘러간다. 너 오늘도 친구들 만나러 가냐? 느닷없이 엄마가 야단을 친다. 아니야. 내 모를 줄 알아? 다 큰 지집년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피아노 레슨도 빼먹고 뭔 적금장난이여 장난은. 아, 엄마는 다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엄마의 잔소리를 뒤로하고 후다닥 피아노 책과 소꿉놀이를 안 보이게 챙겨 다녀오겠습니다 하며 집을 나섰다. 엄마는 매 끼니 우리 밥상에 하얀 쌀밥에 생선을 올리고 화초를 반질반질하게 건사하고 걸레를 뽀얗게 잘 삶고 가끔씩 포대기에 망대를 들쳐엎고 화투를 치러 다니기도 하는. 그 대목은 내가 좀 창피해 마다하지 않지만 되게 그렇듯 평범한 살림하는 가정주부다. 동네 아줌마들이랑 어울려 미장원이나 가게 같은 곳에서 마냥 수다를 떨고 할 일 없어 보이지만 남들하고 다르게 자식 교육 하나만큼은 끔찍했다. 사교육이란 용어가 없던 시절인데도 엄마는 기동량으로 정보를 듣는 족족 자식들에게 실행시켰다. 잡녀인 나는 동네 피아노 선생님 집에 레슨을 보내고 바로 빈 남동생은 이제 막 붐이 일기 시작한 태권도를 시켰는데 근처에는 태권도 도장이 없어서 옆 동네까지 매일 버스를 태워 보냈다. 여동생은 구하기도 힘든 발레 슈즈를 사서는 무용학원에 떡하니 등록시켰다. 나는 내년에 중학생이 되면 영어도 해야 된다면서 대학생 과외도 하나 추가되었다. 나는 이런 엄마의 열과 성에 부응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했다. 피아노 레슨만 봐도 그렇다. 단계별로 바이엘 100번을 치고 체르니 30번, 그 다음 체르니 40번 이렇게 보통 4, 5년을 쳐야 하는데 이제 바이엘 100번을 끼고
체른이 30번으로 들어가나 싶은 나에게 선생님은 내 실력이 안 된다면서 훨씬 쉬운 체른이 100번을 권하셨다. 체른이 100번은 저학년 꼬마애들이 체른이 30번 악보를 치기엔 손가락이 닿지 않아서 많이들 치는 네네 바이엘 100번의 성의 버전이다. 곧 중학생도 되는데 뭐야? 피아노 좀 친다 하면은 체른이 30번 정도는 쳐줘야 하는데. 엄마가 알면 당장 피아노 선생님한테 따져 물을 텐데 집에다가는 말도 못하고 내성적인 나는 속으로 끙끙대며 시간만 보냈다. 어린 마음에 피아노 선생님이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었다. 그 뒤로 피아노 레슨을 빠지고 친구네 집에 놀러가곤 했다. 오늘도 떼약볕 내리쬐는 한 길을 건너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오른쪽으로 가면 피아노 선생님의 집, 왼쪽으로 가면 친구네 집이다. 피아노 선생님의 벽돌집에선 레슨 중인지 체르디 30번 피아노 곡이 들려온다. 잠시 머뭇거리다 그 길로 나는 피아노 레슨을 땡땡이 치고 뭐에 홀린 듯 친구네 집 2층 집으로 달려갔다. 이곳 2층 집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가 사는 집이다. 그리고 내 친구의 집이기도 하다. 항상 무겁고 육조한 철제 대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동네 사람들은 누가 살고 있는지 들어가고 나가는 건 별로 본 적이 없다. 주인 아저씨는 사장님 또는 높은 고위층 사람이라고 한다. 늘 기사 아저씨가 운전하는 까만 세단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한다. 담도 높게 쳐져 있고 대문 앞은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도 안 하는 수영장이 있다는 소문이 도는 그런 베일에 쌓인 으리으리한 2층집. 동네의 개구진 남자아이들조차 초인종 한번 눌러보고 도망갈 엄두도 못 내는 집이다. 내 친구의 이름은 김순이이고 엄밀히 말하면 이 집의 막내딸이 아니라 말하자면 식모다. 자기 말로는 자기는 식순이가 아니고 그냥 순이라면서 이 집의 사산댁 아주머니라고 식모가 따로 있다는 것이었다. 운전기사, 정원사, 식모 아줌마. 이 집의 고용인들은 다 어른이지 않냐고 자기 같은 애는 없다고 한자코 우기는 순이를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지만 나중에는 긴가민가 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또래의 주인집 딸이 없는 걸 봐서 우리는 그냥 수영딸이겠거려니 아님 서산댁 아주머니의 꼬봉이겠거려니 여기게 되었다. 순이는 예쁜 아이였다. 얼굴이 까무잡잡한 것 말고는 촌티도 안 나고 시골에서 왔다는데도 곧잘 서울 말씨를 쓰고 행동이 재고 염렵했다. 우리의 그 시절은 서울로 돈벌러 몰려들던 시절이었나 보다. 날마다 기차는 상여하는 시골 소녀들을 서울역에 부린다. 어린 나이에 고향을 등지고 부모님 품을 떠나 보따리 하나 안고 낯선 서울역에 도착한 소녀들. 공장의 미신공으로 남의 집 식모로 또는 버스 차장으로 샤원이나 심부름꾼으로 일자리를 찾아 썰물 빠지듯 흩어져 버린다. 한참 꿈 많은 시절 배울 나이에 그렇게 돈 번답시고 타약에서 홀홀 변신 고생한다. 가난을 면하려 이렇듯 그들의 꽃봉오리 시절은 유예된다. 순이도 그런 맨발의 서사를 살아내는 아이였다. 순이가 식모든 차장이든 그런 건 중요치 않다. 순이는 우리의 친구일 뿐이다. 어쨌든 그 아이 순이를 통해서 우리는 서울문의 2층 집을 드나들 수 있었다. 겉으로 보기와는 다르게 2층 집은 엄밀히 말하면 3층 집이었고 밖에서 보는 것보다 들어와서 보면 훨씬 더 넓었다. 반듯한 2층 순나무 양옥집에 3층을 얹었는데 그 크기가 반만했다. 산을 깎은 것인지 집 바로 뒤로 축대가 쭉 수직으로 둘러쳐져 있고 축대는 어른 키 2배만큼이나 제법 높았다. 축대가 시작되는 담벼락 왼쪽에
한 사람이 드나들 만한 쪽문이 있고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을 지나 오른쪽에 반쪽짜리 3층 집이 있고 막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축대 뒤로는 나무가 우거진 산이어서 그 나무숲에 가려 밖에서 보면 2층 집으로 보이는 거였다. 희구가 먼저 왔는지 쪽문이 열려 있었다. 희구는 바로 옆반 친구고 아주 활달한 성격을 지녔다. 교무실을 그렇게 스스럼 없이 드나드는 애는 처음 본다. 말하는 걸 봐서는 공부를 잘할 것 같은데 공부만 빼고 다 잘한다. 동네면 동네, 학교면 학교. 소식이란 소식은 다 꿰어차고 있고 아이답지 않게 뚝심도 있었다. 비록 발은 절지만 발도 넓어 순이와 먼저 안면을 튼 것도 희구였다. 남의 집살이 하는 숙모,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아이, 손둥이. 접점이 다른 또래 친구들은 한번 트더니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친해졌다. 서로를 깊이 응시했고 존중해 주었다. 우리는 그러니까 순이와 희구와 내가 그랬다. 나는 축대 쪽으로 가면서 을의 의식을 치르듯 2층 집 정원을 지그시 내려다본다. 소문대로 초록 잔디밭이 깔린 정원에는 파란색 풀에 투명한 물이 채워져 있는 수영장이 있고 하얀 비치 파라솔이 그림처럼 놓여 있었다. 동그랗게 잘 다듬어진 3단 향나무가 담벼락에 빙 둘러 심어져 있었고 1층 정원에서 3층으로 막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돌계단이 있는데 돌계단 양쪽에는 회양목이 있고 사이사이 채송화, 맨드라미, 봉소화, 나팔꽃, 수국 등이 쭉 심어져 있었다. 그 뒤로 키 큰 칸나가 있어 풍성한 이곡의 여름 풍경을 자아냈다. 와, 여긴 어디야? 어쩜 이럴 수 있지? 꿈결 같아. 갈 때마다 볼 때마다 그 집 정원은 기가 막히게 멋있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비현실적인 풍경이 툭 펼쳐져 있고 꿈인지 생신지 내 눈을 의심하기 바빴다. 오늘따라 강렬한 햇빛과 뜨거운 공기, 신록의 푸르름이 온 여름을 토해내고 있다. 아니, 내 눈에 오모는즈처럼 굴절하고 있다. 늘 그렇듯 나는 몽롱하게 압도당하곤 한다. 우리는 한낮인데도 서늘한 그늘이 있는 3층 축대 앞에서 열심히 소꿉장난을 하곤 한다. 어른 키보다 높은 수직 벽 담쟁이 넝쿨이 뒤덮은 마른 목골 모양의 돌로 쌓은 축대는 물이 축축하게 스며나와 흘러서 시원했다. 그때는 축대가 축축해서 축대인 줄 알았다. 싸울축이라는 거 안 건 한참 나중이었다. 곧 있으면 중학생이 되는데 친구들과 여럿이 하는 소꿉장난이 왜 그리 재미있던지. 중학교에 진학하면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심할 것이고 나는 다가올 미래의 불안을 감지라도 하듯 은지를 잔뜩 끌어안고 아무것도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은연중에 소꿉장난은 나의 해방구였으리라. 시중에 나와 있는 빨강, 주황, 연두색의 플라스틱 소꿉놀이 세트는 싸구려에 사실 조악하기 그지없었다. 프라이팬은 누가 봐도 검은색 쇠조각이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빨간색 플라스틱이다. 또 밥솥하고 공기는 사이즈가 낮다. 숟가락 젓가락은 아예 없다. 어느 날 희구가 어디서 났는지 스텐으로 된 앙증맞은 수저와 포크를 한 벌 가져왔다. 또 순이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으니 남자 어른 주먹은 좋게 되어 보이는 사이즈의 양은 소치, 나무로 된 뚜껑까지 실사판 솥이 있었다. 일제라고 했는데 봐도 당차고 귀여웠다. 소꿉 장난이 지겨워질 때쯤 되면 순이는 우리를 끌고
느닷없이 집 구경을 시켜주곤 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집에는 없는 응접실이란 데를 가봤다. 요즘으로 치면 거실과 서재의 개념이 합쳐진 곳이라 해야 하나? 사랑방이라고 해야 되나? 말 그대로 손님을 접대하는 곳이다. 우리는 문 안쪽에 손잡이를 돌렸을 뿐인데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 것 같았다. 대낮인데도 한쪽 벽면이 자주색 비로도 커튼이 쳐져 있어서인지 어둑어둑했다. 쿰쿰한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냄새조차 고급스럽게 느껴졌다. 책이 벽장 가득 떼복히 꽂혀 있었는데 책장의 어떤 칸에는 금방이라도 출항할 것 같은 아주 비싸고 고급스러운 돛담배 모형이 있었고 그 옆에는 반쯤 찬 양주병이 있었다. 가운데는 푹신한 소파와 유리 탁자가 있었다. 왠지 속삭이듯 말해야 될 것 같은 엄숙한 분위기. 애들은 이런 곳에 오면 안 되고 어른만 와야 할 것 같은 응접실. 순이가 창문 커튼을 활짝 열어젖히자 환해서 눈이 부셨고 우리 앞에 난생 처음 보는 풍경이 나타났다. 높다면 높고 야트막하다면 야트막한 산이 펼쳐져 있고 그 습속 녹음이 우거진 곳에 별장 같은 2층 양옥집들이 보였다. 동네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2층 양옥집들이 군데군데 지어져 있었다. 와, 저기는 어디야? 서울인가? 와, 2층 집 봐라. 별장 같다. 시고와 나는 서로 얼굴을 번갈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렇게 많은 2층 집을 본 적이 없어서였다. 우리는 유리창에 붙어서 하나, 둘, 셋, 몇 채인가 세기 시작했는데 12채는 좋게 되어 보였다. 이번에는 순이가 턱으로 가리키며 저기가 청와대라고 했다. 우리가 어디? 제차 모르니까 순이는 자기 팔을 귀에다 바짝 대고 조준하듯 집게 손가락 끝을 가리키며 잘 보라고 했다. 저기 멀어서 조그맣게 보이는 무슨 푸른색 기와지붕이 보일 거야. 그게 청와대야. 청와대? 청와대? 희고와 나는 그 한마디만을 되뇌이고 서로들 생각에 잠겼다. 청와대? 청와대라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사는 집이고 9시 MBC 뉴스에나 나오는 데 아닌가? 우리들이 어리둥절 그러고 있는 사이 순이는 재떨이를 비우러 나갔다. 우리는 동시에 눈을 마주치고 어리둥절한 눈빛은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순간 바뀌고 희구와 나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냅다 소파에서 펄짝펄짝 뛰었다. 희구도 다리를 심하게 절지 않아서인지 나보다 더 높이 펄짝 뛰었다. 들어오다 깜짝 놀란 순이가 야, 너희들 여기서 뛰면 어떡해. 먼지 나잖아.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 보니 작은 먼지 입자들이 방 가득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닌가? 순이는 궁시렁거리고 우리는 얼른 소파에서 내려와 키득키득 웃으며 허이허이 팔을 저 떠도는 먼지를 가라앉히려 했었다. 오늘도 순이는 소꿉놀이를 실컷 했는지 야, 집 구경하자 하면서 우리를 안내했다. 오늘은 부엌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했다. 부엌이 있는 1층을 가려면 본관 2층에서 계단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소리내지 않고 살금살금 걸어야 한다고 주의를 줬다. 우리는 서로 검지손가락을 입에다 대고 쉿 하고 사인을 보내며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계단 참까지 내려왔다. 숨을 고르면서 1층 거실을 내려다보았다.
적당히 햇빛이 드는 마룻바닥에 한쪽 벽면 전체에 긴 소파가 놓여 있었고 탁자에는 수정 같은 책더리 세트가 또 반짝반짝한 앙금빛 전화기가 놓여 있었다. 천장에서 거의 바닥까지 폭 좁은 세로로 긴 창문이 있었고 창문 너머로 수영장에 파란 물이 찰랑거리는 게 보였다. 반대쪽으로는 검정 피아노가 있었는데 내가 보던 피아노하고 달랐다. 피아노가 삼각형, 아니 오각형처럼 생겼고 굉장히 컸다. 그리고 무엇보다 뚜껑을 여닫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 1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긴 막대기로 피아노 뚜껑을 받쳐놓았다. 사실 우리 집에도 피아노가 있었다. 그 당시는 피아노가 비싸고 귀해서 한 반에 한 명 정도밖에 없었고 그 한 명이 우리 반에 사는 나였다. 엄마는 피아노를 들여놓겠다고 나한테 살짝 얘기했는데 얼토당토 안 와서 듣고는 잊어버렸다. 어느 날 학교 파하고 집에 가보니 대청마루에 난데없이 새카만 반짝거리는 피아노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엄마는 나를 놀래켜줄 요량으로 동네 아줌마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벌써 잔치집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는 딸인 내가 기뻐 날뛰면서 엄마 목이라도 끌어안을 줄 알았나 보다. 엄마는 기쁨보다는 놀라움보다는 당황스러움. 아니, 난처함으로 얼굴에 그늘이 앉은 나를 눈치채고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는 얼른 피아노를 쳐보라고 등을 떠다 밀었다. 아,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연주도 해야 될 판이다. 쉼없이 피아노 뚜껑을 열고 빨간 덮개를 걷어내는데 등이 따가웠다. 반짝반짝 작은 별과 이어 고양이 춤을 내리쳤다. 아주 쉬운 빤한 곡이지만 샵이 들어간 곡이라 검은 건반 흰 건반 아우르며 양손 가득 치게 되어 있어 모르는 사람이 보면 굉장히 잘 치는 것처럼 보인다. 나름 피아노의 영롱한 선율이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다. 이 비싸고 귀한 피아노에 체르니, 소나티네 곡도 아닌 띵땅거리는 동요곡이라니. 쥐구멍에 숨고 싶다는 말을 온몸으로 배운 순간이었다. 그렇게 본전 다 드러나는데 한 5분 걸렸나? 동네 아줌마들이 박수를 쳐주고 박수가 끝났는가 싶어 살그머니 일어나서 보니 어느새 마루에 빈 둘러앉아서는 부침개도 내오고 음료수도 갖다 놓고 먹자찌껄 수다를 떨기 시작하고 있었다. 대관절 어떻게 피아노가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되었나. 옆에서 듣다 보니 엄마는 개를 타서 두 갯돈으로 피아노를 들여놓은 거였고 그 피아노는 신앙촌 피아노였다. 한우가 멀다 하고 집으로 물건을 팔러 오는 신앙촌 아줌마하고 쿵짝이 잘 맞더니 엄마는 드디어 거금을 들여 잘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신앙촌표 피아노를 들여놓은 것이었다. 아, 그런데 이상하다. 피아노는 영창 피아노 아닌가? 저때 피아노 선생님한테 엄마가 피아노 어디서 사냐고 물으니까 택시 타고 광화문 가서 영창 피아노 대리점 가서 사면 된다고 해서 엄마가 고개를 끄덕거려 놓고는 생뚱맞게 듣도 보도 못한 신앙촌표 피아노를 산 것이었다. 뭔가 찝찝했다. 입담 좋은 신앙촌 아줌마한테 엄마가 속은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왜 불길한 예감은 딱 들어맞는 건가. 그날 아빠랑 엄마랑 대판 싸웠다. 아빠는 언감생심 피아노가 웬 말이냐며
그보다 텔레비전을 샀어야 했다고. 신앙촌 아줌마한테는 간장이나 양말 같은 걸 사야지. 그렇게 비싼 피아노를 겁도 없이 샀다고 화내시고. 엄마는 내가 호의호식했냐며 자식들 위해서 그랬는데 섭섭하다며 울고불고. 우리 남매들은 시무룩하고 랠리도 아니었다. 며칠 뒤 아빠는 외부로 텔레비전을 들여놓으시곤 놀라서 두리번거리는 우리 남매들을 쪼르르 앉혀놓고는 이제 옆집으로 만화영화를 보러 가지 않아도 된다고, 그 대신 숙제해놓고 텔레비전을 봐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우리들은 신이 나서 네 한 목소리로 새끼제비 주둥이를 하고 대답들을 했다. 피아노를 지어놓은 날보다 더 기쁘고 좋았다. 드디어 우리 집에도 텔레비전이 생기다니 진짜 뿌듯하고 신났다. 나만 위해서 비싼 피아노를 샀는데 이번에는 동생들을 위해서 텔레비전을 산 것 같아서 은연중에 부담됐던 마음도 누그러졌다. 그나저나 베토벤이 쳤을 법한 피아노가 떡하니 지금 내 눈앞에 있다. 피아노를 만지작거려 본 나로서는 여간 놀라운 게 아니었다. 감히 저런 피아노를 보다니. 그냥 보는데도 진흙이 들고 오금이 자리난 것 같았다. 그건 피아노의 카리스마였다. 그랜드 피아노는 아무나 치는 게 아니다. 순이는 넋이 빠진 나를 툭 치면서 저쪽으로 가야 한다고 수신호를 보냈다. 1층 가운데를 가로질러 부엌으로 갔다. 나와 희고는 별 기대 없이 부엌을 봤는데 저기 놀랄 수밖에 없었다. 우리네 부엌하고 판이하게 달랐다. 벽이 모두 하얀 테이블이었다. 깨끗했다. 일단 찬장이 없었다. 아니, 그보다 연탄 넣는 아궁이와 물두막이 아예 없었다. 저쪽에 유리가 달린 마호가니 차단스가 있었고 예쁜 그릇들이 빼곡히 차 있었다. 우리 집에도 엄마가 애지중지하는 자기농 차단스가 있었지만 우리 집 차단스하고는 될 것도 아니었다. 한눈에 봐도 고급지고 물 건너 온 것 같았다. 엄마가 이걸 봤으면 피아노를 본 나처럼 꿀이 팍 죽었을 것이다. 아무튼 부엌은 천장도 높고 갱점이 넓고 으리으리했다. 이게 뭔 줄 알아? 순이가 선생님처럼 물었다. 안다 뭐, 냉장고야. 나는 냉큼 대답을 했다. 텔레비전에서 가끔씩 보아서 알고는 있었던 냉장고였는데 이렇게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어른 키만한 세로로 길쭉한 하얀색 냉장고가 있었는데 상단, 하단 2단으로 되어 있고 상단은 폭이 짧고 하단은 길쭉했다. 옷장처럼 상단, 하단에 30cm 정도 되는 플라스틱 손잡이가 각각 달려 있었다. 순이는 우리의 짐짓 놀란 표정을 확인한 후 손잡이를 당겨 아래 칸을 열었다. 냉장고 안에는 조그만 스탠드가 숨어 있는지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시원한 냉기가 나왔다. 유리 반찬통, 음료수, 그리고 밑에는 바구니에 대파, 당근, 양파 같은 게 담겨 있었고 싱싱해 보였다. 아, 이렇게 차갑게 하는 거구나. 음식을 차갑게 해주는 플라스틱 찬장. 단박에 알 수 있었다. 이번엔 승희가 발꿈치를 올려 3단 윗칸을 열자 하얀 서리 같은 김이 나왔고 얼음 보여줄까? 하면서 뭘 꺼내는데 공깃돌같이 생긴 조그만 투명한 얼음이었다. 우리는 신기해서
이게 얼음이라고? 재차 물었다. 그래, 이젠 딱 보면 얼음이지 뭐냐? 그러면서 우리의 손을 잡고 손바닥에 몇 개씩 얹어주었다. 아, 차가. 우리는 호들갑을 떨면서 이 얼음 먹는 거냐며 입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조각조각 네모난 주사위 모양의 얼음은 처음 봤고 신기했고 보급스럽게 느껴졌다. 여름이면 우리 동네 사람들은 허름한 양철문에 두 개 빨간 페인트로 얼음이라 써있는 얼음 가게에서 새끼줄에 묶인 수박 덩어리만한 얼음을 사 먹곤 한다. 그 얼음집은 더운 여름에만 장사를 한다. 엄마가 얼음을 사올라 치면 온 식구가 바빠진다. 큰 다라에 얼음을 넣고 재빠르게 깰 준비를 하는 것이다. 나는 반지꼬리 하면서 실 꽂힌 채 있는 대바늘을 가져오고 다모민 남동생은 망치를 준비한다. 엄마는 얼음 안에 바늘을 찔러넣고 망치를 두드린다. 그러면 찌지직 소리를 내며 얼음이 울퉁불퉁하게 깨지고 동생들은 바닥에 튕긴 얼음 파편을 주워서 얼른 입에 넣고 깔깔거린다. 얼음이 녹을 새라 다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었다. 쪼개진 얼음은 수박 화채를 만들어 먹거나 미숫가루를 타먹곤 했다. 귀한 손님이 오면 엄마는 바로 저쪽 차잔스에서 맥스웰 하우스 커피를 꺼내 예쁜 유리컵에 얼음을 잔뜩 타서 손님을 대접하곤 했다. 옆에서 홀짝거리며 한 모금 얻어먹은 커피는 씁쓸하면서 왜 그렇게 맛있던지. 그런데 이 2층 양옥집에서는 얼음을 사러 갈 필요도 없고 필요할 때 냉장고 위칸에서 주사위 모양의 네모 반듯한 얼음을 그냥 꺼내 쓰기만 하면 되었다. 순이는 양양이가 나서 우리가 놀래기엔 이르다만 듯. 이건 새로 나온 골로인데 가시렌지라는 거야. 하면서 서랍장만한 스텐 덩어리에 바짝 다가서서 타닥타닥 소리를 내면서 뭘 눌렀다. 그러자 갑자기 퍽 하며 파란 불꽃이 피었다. 우리는 깜짝 놀랐다.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이게 뭐야? 어떻게 하나 다시 한번 우리 보는 데서 해봐. 자, 잘 봐. 순이는 타닥타닥 소리나는 스위치같이 생긴 손잡이를 왼쪽으로 비틀었다. 그러자 벼랑간 어디서 호련히 파란 불꽃이 나타났다. 우리는 보고도 믿기지 않았고 마치 마술을 보는 것 같았다. 거 있어봐. 너 우리 안 보는 데서 성냥으로 불 켰지. 희고가 냈다 따지듯 말했다. 희고는 순이가 우리를 속이고 있고 우리는 절대로 안 넘어간다는 대립각오로 맞섰다. 그때는 밥을 해먹으려면 연탄불이나 석유 골로를 사용했다. 추울 때 불을 쬐는 난로, 음식을 하는 골로가 있었는데 둘 다 모양도 비슷하고 자동차 주유하듯 펌프로 석유를 집어넣어야 했다. 난로같이 생긴 석유 골로는 그 안에 동그란 심지에다 성냥을 켜고 불을 붙여야 했다. 그러면 매캐하고 매운 연기가 한바탕 나오고서야 불이 붙었다. 그러면 그 위에 밥솥이나 냄비를 올려 밥, 국, 찌개 등을 해먹는데 화력이 좋아 금방 음식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불 조절이 애매해서 국물이 넘치기 일쑤다. 그래서 골로는 아무리 잘 잡다도 음식대가 찌들어 있었고 부뚜막 한쪽에 천덕꾸러기처럼 세워둔 걸 보니 아구미의 연탄만큼 가까움받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순이는 웃으면서 우리 손을 하나씩 쥐어잡고 그 골로를, 아니 가스레인지 스위치를 직접 눌러보게 해주었다. 동그란 스위치는 눌러서 왼쪽으로 돌리니까 타닥타닥 하더니 퍽 하면서
파란 불꽃이 날아와서 붙었다. 일단 신기한 건 성냥을 켜지 않았는데도 불이 붙는 것이었다. 우리 집에서 쓰는 석유 곤로하고는 모양새도 쓰임새도 판이하게 달랐다. 그런 파란 불꽃 붙는 10cm쯤 되는 심지가 3개나 있었다. 그 위에 새로 된 산마리가 있고 곤로는 1개밖에 올릴 수 없었는데 반해 가스레인지는 밥솥, 냄비, 프라이팬 등 3개를 동시에 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아봉이 연탄불에나 부뚜막에 있는 곤로에 고부리고 음식을 하지 않고 서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생각되면서 참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스레인지 스탠장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얼마나 세련되고 위용있게 보이던지 시고와 나는 마냥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하얀 영롱한 불빛이 동그랗게 모여 요정처럼 춤을 춘다. 무슨 이런 게 다 있나? 봐도 봐도 신기하고 희한했다. 우리는 가스레인지와 냉장고를 번갈아 보고 있는데 다음 안타를 때리듯 순이는 너네 이거 알아? 하면서 깐통을 들고서 알싸 손으로 난 뚜껑을 열고 있었다. 이건 또 뭔가 얼핏 보면 막내 동생 젖먹이라 먹는 남양 두유통처럼 생겼는데 더 얄쌍하고 예쁘게 생겼다. 겉에는 온통 영어로 인쇄된 글씨가 박혀 있었다. 노란 깡통에 빨간 플라스틱 뚜껑으로 되어 있는 게 여간 예쁘고 세련되어 보이는 게 아니었다. 이거 양식시장에서 파는 미제네. 희고가 맞받아치고 나는 깡통에 적힌 영어를 읽기 시작했다. 대문자 N, 소문자 E, S, T, L, E, NESTLE? 나는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알파벳을 읽어댔다. 어쭈, 너 영어로 읽네? 순이와 희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날 부러운 듯 봤으나 괜히 우쭐해 보이기 싫어서 나는 얼른 화제를 돌려 이건 어떻게 먹는 건데? 하고 물어봤다. 순이는 이거 네슬레 코코아라는 건데 하면서 우리 입에다 한 숟가락씩 넣어주려다 말고 아니다. 물에 타먹어야지 참 하면서 저쪽으로 물을 가지러 갔다. 나는 막내 동생의 분유를 엄마 몰래 한 숟가락씩 퍼먹고 했던 전력이 있어. 어라, 이건 하얀색이 아니고 거동색이네 하면서 그새를 못 참고 희고 입에 한 숟가락, 내 입에 한 숟가락을 털어 넣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이 가루는 분유처럼 먹자마자 침이랑 섞여 넘어가는 게 아니고 사례가 들려 콜록콜록 기침을 해대는 게 아닌가? 우리는 기침을 멈출 수가 없었다. 콜록콜록 기침을 할 때마다 우리들 입에서 코에서 막 고동색 가루가 뿜어져 나왔다. 야, 니들 뭐 하는 거야? 순이는 놀란 토끼눈으로 우릴 쳐다봤고 뿜어져 나오는 모양새가 너무 웃겨 희고와 나는 서로 웃다가 기침하다 뿜어내다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얼굴이 침과 까만 코코아 가루 범벅이 되어버렸다. 코코아 가루가 이마와 뺨, 속눈썹에도 붙어 있었다. 야, 너 깜둥이 됐어. 희구가 내 얼굴을 가리키며 웃는다. 뭐라고? 어디? 근데 너도 깜둥인데? 나도 희구 얼굴을 가리키면서 말하랴 기침하랴 서로 털어주기 바빴다. 그런데 왜 그렇게 웃기단지 까르르 까르르 소녀들은 한 녀석이 멈출라 치면 다른 녀석이 또 까르르 웃어대고 도통 웃음이 멈추질 않았다. 순이는 서산댁 아줌마가 알면 혼난다고
연신 손바닥비로 바닥을 쓸어대다 저도 탈썩 주저앉아 배를 쥐고 웃었다. 우리들은 너무 웃어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다. 끝내 코코아는 타먹지 못하고 대신 미숫가루를 주사위 얼음에 타서 먹었다. 주사위 얼음 동동 튀어온 미숫가루는 마실 때 얼음을 밀어내면서 먹어야 해서 연신 대접을 입에 댔다 띄었다 하면서 먹기가 여간 싱그러운 게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순이의 방을 구경했다. 3층 쪽문에서 축대를 지나 끄트머리에서 조그만 문을 열면 곧바로 순이의 방이었다. 좁고 어두웠다. 방 한쪽에는 묘와 이불이 객혀져 있었고 벽에는 음력까지 적힌 대문짝만한 달력이 걸려있고 또 그 옆에는 빗자루와 쓰레바지가 걸려 있었다. 벽 쪽에 붙은 낡은 안진뱅이 책상에는 책이라고는 한 권도 없고 유리병에 노란 꽃 몇 송이가 시든 채로 꽂혀 있었다. 벽 위쪽 천장 높이에 조그만 유리창 하나가 있지만 햇빛이 들기엔 역부족이었다. 이곳 2층 집을 기만이라도 하듯 도저히 2층 집의 일부분이라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허름하고 초라했다. 우리는 뚫레뚫레 순이의 방을 두리번거렸다. 여기가 네 방이야? 여기에서 자? 내가 묻고 그거나 먹을래? 순이가 동시에 묻는다. 내 물음이 다 끝나기도 전에 아니 여기서 잘 때도 있지만 침대방에서 자기도 해. 너 침대에서 자? 우리는 뜬금없어 하며 서로 얼굴을 보고 응. 순이는 소쿠리에 있는 고구마 껍질을 까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순이는 이어 침대에서 잘 때는 할아버지랑 같이 자 라고 말했고 침대에서 잔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할아버지랑 잔다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것 같았다. 잠시 머뭇거리던 순이는 이내 너희들이 친구니까 얘기해줄게 하면서 살짝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주인 할아버지랑 가끔씩 잘 때가 있는데 그때는 옷을 벗고 자야 되고 할아버지 잠지를 만져줘야 한다고 했다. 뭐? 우리가 방금 뭘 들은 거지? 희구와 나는 원이 멍멍했다. 너무 회개하고 망측스러웠다. 너 이런 끝간데 없는 소리가 있는가? 뭘 잘못 들은 것 같기도 하다. 희구와 나는 고구마를 집으려다 말고 손을 도로 움츠렸다. 희구와 나는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의 표정이 굳은 것만 확인한 채 얼음땡처럼 아무 미동도 하지 않았다. 순이는 어느새 두 무릎을 고추 세워 탈로 깍지를 끼고 얼굴을 묶고 있었다. 순이가 할아버지 잠지를 만져줘? 아니 왜? 할아버지 옆에 누운 순이가 도무지 상상이 가질 않았다. 고개를 끄덕거려야 할지 어머나 소리를 질러야 할지 엉거주춤하고 있는데 순이는 또 아무렇지 않게 할아버지 잠지는 축 처져 있다고 말했다. 이런 기이한 이야기에 조그맣까 꼭 화가루를 뿜어대며 웃었던 웃음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들 그냥 고개만 주걱거렸다. 나는 엄마가 막내 동생 기저귀를 갈아줄 때 조심스럽게 브라를 만지듯 순이도 할아버지 브라를 조심스럽게 만져주는 것이라 내 식대로 해석했다. 찝찝하고 머쓱한 상황 속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순이는 자기의 비밀을 희구와 나에게 무슨 심사로 털어놓은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다. 순이가 해준 놀라운 이야기는 실로 엄청난 이야기였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얘기였다. 그건 순이의 비밀이었고 우리는 끝까지 함구해야만 될 것 같았다. 와, 저 새 봐라.
희고가 소리쳤다. 어디? 어디? 우리는 순이네 방에서 나와 우르르 축대 쪽으로 가서는 하늘 한번 쳐다보고는 이내 가운데 돌계단 쪽으로 내려갔다. 길었던 한여름 해의 기온은 가라앉아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는 늘 그랬듯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돌계단을 올라가는 게임을 끝으로 저 산층 쪽문에서 헤어지리.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은 한 계단을 오르고 진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는다. 그날따라 계속 이기는 순이. 통통통 돌계단을 올라 순이는 위쪽 계단, 우리는 아래쪽 계단에 서 있는데 갑자기 순이가 어디서 노란 꽃 하나를 툭 꺾어서는 우리를 보여줬다. 너네들 이 꽃 이름 알아? 아니 몰라. 거기 그 밑에 계단에도 있네. 하면서 꺾어보라고 냄새도 좋다고 한번 맡아보라고 했다. 우리는 순이가 시키는 대로 바로 옆에 있는 노란 꽃 하나씩을 꺾어서는 각자의 손바닥에 올려놓고 냄새도 맡고 꽃잎을 자세히 보았다. 이거 메리골드라는 거야. 메리골드? 꽃말이 뭔지 알아? 꽃말? 그래, 꽃말. 이 메리골드의 꽃말은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야. 꽃말을 운운하며 순이는 의젓한 중학생 언니처럼 말했다. 꽃받침을 살짝 떼어내자 노란 꽃잎은 아라리 민들레 호시처럼 바람에 날렸다. 우리는 저만큼 계단 위에 서 있는 순이를 목을 쳐들어보고 순이가 서 있는 뒤로는 지는 해의 역광이 비치고 아직도 새끼 손톱만한 꽃잎들은 바람에 흩날렸다. 그날의 기억은 그 장면을 끝으로 내 마음속 깊숙이 봉인이 되었다. 그 후로 그 2층 집을 드나들며 소꿉장난을 했는지 어땠는지 기억이 나진 않는다. 마지막 긴 여름방학은 끝나고 해가 바뀌고 어느덧 나는 중학생이 되어 단발머리에 교복을 입고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학교를 다니느라 여념이 없었다. 어려운 국, 영, 수, 한자 수업에 점심시간 지나 6교시, 7교시의 긴 수업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 내내 녹초가 되어 학교를 다녔다. 숙제와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바뀐 환경에 적응하느라 공부하느라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순이의 2층 집에 발길을 끄는 지도 오래되었고 희구와 나는 각자 다른 중학교로 배정받아 중학교로 진학하고는 서로 콧대기도 못 봤다. 생활 자체가 카오스였다. 마음도 몸도 여유가 없었다. 힘든 것밖에 생각나질 않는다. 순이의 소식이 늘 궁금했지만 3층 쪽문은 예전과 다르게 쇠사슬로 잠겨있는 것만 확인했을 뿐 나 역시 육중한 2층 집 때문에 초인종을 누르지는 못했다. 공장을 갈 거라고도 했고 두고난 회사 격리, 심부름꾼으로 취직할 거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야간 고등학교까지 꼭 간다고 다부지게 말했었다. 순이는. 설렁탕을 다 비우지는 못했지만 가방을 메고 계산서를 들고 순이를 아는 척하러 식당 앞쪽으로 간다. 몇 발자국 걷는데도 도통 뭐라 말해야 좋을지 몰라 머릿속이 하얗다. 막 그쪽으로 순이를 아는 척하러 가는데 바로 내 눈앞에서 느닷없이 순이는 바닥에 쭈그려 앉으며 이번에는 건너편에 앉아있는 꼬마 아이의 신발끈을 묶는 게 아닌가? 나한테 등을 보이며 순이의 등을 보고 발걸음을 멈춘 게 순간이건만 슬로우 비디오처럼 길게 느껴진다. 나는 아름다웠던 그러나 너는 신창했을 서로의 추억이
접점 없이 스쳐가는구나. 원래 타인이었던 것처럼. 카운터에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왔다. 얼마쯤 천천히 걸었을까. 다리에 힘이 풀렸다. 춘이야, 그날의 메리골드처럼. 그래, 너는 반드시 오고야말 행복을 찾았니? 그날의 긴 여름처럼 니엇니엇 노을이 지고 있었다.